삐딱피는 좌우불문 6번째, 2번째 2부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 바뀌셨어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올해 이제 11주기, 저도 이제 4월 16일에 갔다 관악구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워낙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주기가 되는 이 시점에서 세월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음모론이 아니다, 사실이다라는 주장 여러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단서들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여러 이야기들을 잡아주셨어요. 보면은 11년 이야기를 마치 제가 하나로 정리하시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진짜 그냥 저 알고는 있지만 아냐고 물어보면 나도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우선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큰 틀에서 보면은 침몰 원인이 무엇이었나, 네. 그리고 왜 구조가 안 됐을까, 네. 구조 실패 이유가 뭔가 두 트랙이었잖아요. 그래서 각종 조사위원회들도 사실은 주요 과제를 둘로 놓고서 했던 거죠. 세부 과제들은 있어도. 근데 침몰 원인으로 보면 아주 가장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제일 빨리 썼는데 작년 11월 말에 우리나라의 모든 해양 사고는 해양심판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도 하고 심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기능하고 법원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조사도 하고 심판도 하는데 그 심판에서 나온, 그러니까 법원으로 따지면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을 재결서라고 하는데요. 네. 1심의 재결서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11월 말에 나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전에 선체를 직접 조사를 했던 선조위나 사참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조사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선조위하고 사참위가 둘 다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둘 다 결론을 침몰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못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심 입장에서는, 해양심판원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결론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두 조사기구가 했던 자료들을 조사 원자료까지를 거기 다 검토한 거예요. 한 2년에 거쳐서. 그러고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 네. 이거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그 문제점, 그러니까 보건성이 불량했고 그 상태에서 조타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방향타가 틀어져서 갑자기 돌아가다가 침몰했다. 이게 2018년도 선조위 당시에 내인설 보고서하고 사실상 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기관이 세월호가 인양된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린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명확한 판단을 내린 첫 번째 사례예요. 이 해양심판원이. 그래 결국은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문제와 결함으로 쓰러졌다. 그러면서 그 재결서 안에 보면 외력은 증거라든지 선체 흔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예 배제를 한 거죠. 외력 가능성은. 근데 그 청해진 해운이 불복했다면서요? 왜 맞습니다. 불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심이라는 기관이 보면은 이제 그렇게 1심 재결을 하면 사고 관련자들이 누가 이게 불복을 하면 중앙해양심판원으로 가서 이제 이번에 목포해양심판원이 한 거거든요. 지방 해심이 하고 중앙해양심판원에 가서 2심을 해요. 그거는 일반 법원으로 치면 중앙해심의 그 재결이 1심 법원이랑 비슷한 그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거기서 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일반 고등법원. 그리고 또 일반.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4심이 벌써? 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건 목포해양심판원이 낸 1심 재결서가 이제 10년 7개월 만에 나온 건데 네. 재밌습니다. 그 보면은 이준석 선장이라든지 거의 핵심 그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박한결 3등 항해사 여기 이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긴 다 이제 면허 정지가 됐어요. 항해사 면허 정지. 이런 이제 행정적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고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그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랬는데 청해진 해운은 우리는
이거를 그 회심이 내린 이 침몰원인 결론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불복을 했고요. 사실은 저 징계를 받은 관련자들 중에서 이준석 선장하고 박한결 3등 항해사도 불복한 걸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두 사람의 그 불복 이유는 징계가 과하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였는데, 근데 저는 박한결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 씨는 아직도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징계가 과한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청해진 해운이 불복했다. 시정명령인데 고작.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왜 그럴까 이런저런 그 사람들 마음에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취재해 보면서 제가 봤더니 지금 정부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그동안 진행되던 게 있습니다. 1,8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800억 내놓으라는 거죠. 왜? 그 세월호 참사 난 다음에 정부가 뭐 배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수습을 위해서 돈을 먼저 썼으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기관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너야라고 해서 그때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사고 초기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침몰 원인이 어차피 선사의 잘못으로 밝혀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몰 원인이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이제 피소자인 이 청해진 해운 쪽이 중간에 재판부에다가 이거 중단을 요청했어요. 이 소송을. 왜? 아니 국가조사기관이 아직 침몰 원인을 못 밝혔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 아직 안 드러났는데 무슨 구상권 소송을 벌이냐. 그것도 재판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그게 한참 중단됐어. 지금까지 계속 수년이 중단돼 왔어요.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는 밝혀지지 않았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외력설, 내력설. 자기들 입으로 직접 뭐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취재하면서 청해진 해운 쪽하고도에서도 연락 되게 많이 옵니다. 어떨 때마다 예전에 그 김지영 감독의 그날 바다 나왔을 때, 유령선 영화 나왔을 때, 그리고 뭐 사참위에서 막 외력설 뭐 증거가 나왔다 막 보도자료 내고 이럴 때마다 저한테 입장을 묻거나 이렇게 막 문자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선체 자체의 결함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쪽을 자기네들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바라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그 구상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좀 적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아예 거의 뭐 1,800원이 아니라 아주 소폭밖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지금 목포지방해양심판원이 이번에 재결서를 내면서 내인설이 타당한 설명이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이제 재개가 되면 이 상태에서 재개가 되면 이제야 청해진 해운이 그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 청해진 해운은 그 정도 토해낼 능력은 되나요? 그 재산이 있나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일단 이미 다 사업 다 접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대법원까지 아까 4심까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복하고 해서 대법원까지 최대한 끌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이따가 뒤에도 뭐 음모론 얘기도 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뭐 AIS 항적 조작이니 뭐 앵커 침몰이니 잠수함이니 하는 이런 류의 어떤 좀 음모론적인 가설들이 지금은 누가 봐도 선박의 보건성을 악화시킨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청해진 해운이라는 선사가 합당한 법인 차원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를 거의 10년 동안 유예시켜 온 거죠. 그 음모론들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가 이제야 좀 길이 열린 상황이다. 그런데 2심, 3심, 4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네. 또 이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몇 년이 걸릴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연구도 하고 외주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가서 판단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외력설이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침몰 이유가 나온 건 뭐고 그쪽의 근거는 뭔지 궁금해요. 외력의 근거는 뭔지. 그러니까 외력의 근거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 때부터 일부 그 선조위 내의 일부 그룹들이 이제 외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그쪽 방향으로 몰아간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선체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거 배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좌현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해저에. 그때
그 세월호에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요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핀 안정기라고 합니다. 걔가 파도가 좀 많이 칠 때 이럴 때 펼치고 다니는 거예요. 배의 좌우로 흔들리는 걸 좀 막아줍니다. 한 3, 4도 정도 잡아줍니다. 근데 세월호는 이게 항상 좀 뒤뚱뒤뚱하면서 다녔거든요. 보건성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날씨가 좋건 안 좋건 파도가 높건 낮건 이걸 늘 피고 다녔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그날도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음모론도 있었죠. 아니 그렇게 바다가 잔잔한데 스테빌라이저 피난전기 왜 피고 다녀? 이것도 무슨 침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연이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피고 다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배가 이제 좌연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바닥에 박혔으니까 얘가 이제 바닥에 박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왼쪽 게 왼쪽 휘거나 피난전기가. 부러졌거나. 근데 뭔가. 실제로 박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호를 인양할 때 네. 어떤 방식을 썼느냐? 밑을 파요. 밑을 일정 정도 파서 거기다가 빔을 열 몇 개를 꽂았습니다. 실제 빔을. 네. 그러고 나서 그 빔에 와이어를 들어서 위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정 간격으로 빔을 놓다 보니까 이 스테빌라이저가 박혀 있는데 딱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얘를 절단합니다, 먼저.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의혹이 있다. 왜 절단해? 이랬어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럴 수 조금씩.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올려놓고서 이제 선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왼쪽 날개 스테빌라이저가 얘가 이를테면 제가 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요렇게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이게 25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진행 방향이나 이런 네네. 거에 맞춰서. 근데 이게 잘렸으니까 절단이 됐으니까 여기 회전축만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 회전축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50.9도가 돌아가 있어요. 2배 이상 돌아가 있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한 거야. 이 선조위 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어떤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선조위 내에서 스테빌라이저 좌연 피난전기 쪽에 뭔가 충돌이 있어서 배가 이렇게 됐을 거야. 음. 그럼 실제로 배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뭐가 때려서 네. 됐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마린이라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얘기 예.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제 선조위에서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화물을 싣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다가 어떻게 방향타가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AIS 항적처럼 구현이 될까를 이제 커다란 모형 수조에서 모형 배를 띄워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는 연구소는 거기 가서 실험을 하는데 이 외력론자들이 실제로 그 핀 스테빌라이저 그 핀 안정기 쪽에다가 힘을 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린에 있는 그 연구소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실험을 자기네들은 평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거기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소인데 그래서 하여튼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왼쪽에서 모형 수조에서 실제로 배가 막 달려가거든요. 커다란 운동장 같은 데서. 근데 거기서 뭐가 쫓아와서 때리게 하는 거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왼쪽에서 때렸다 치고 그걸 갖다 오른쪽에다가 와이어로 해서 당기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험을 마린이라는 데서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 왜 이걸 해달라 그러니?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보니까는 여기에 좀 이게 핀 안정기 쪽에 이상한 흔적이 있어서 여길 때렸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그 핀 안정기라는 거에 재질을 좀 사양하고 재질을 좀 우리한테 줘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어느 정도의 힘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험 모델링을 하잖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부러지지 않은 채로 박혀 있던 애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큰 힘으로 때렸으면 부러졌겠죠. 네. 휘거나.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가정한 시험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재질을 달라. 그래서 그게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막 선조위에서 가서 막 제품 설명서 주세요. 이래가지고 갖다 줘요. 해봤더니 260톤 정도가 작용을 하면 얘는 부러집니다. 그렇게 애초에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세월호의 이제 뭐 무게중심이라든지 막 이렇게 이제 화물량이라든지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AIS 항적에 맞도록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려면 그 지점에 얼마의 힘이 주어져야 되는지를 또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어요. 수식적으로.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이 그러니까 합력이죠. 합력이 이렇게 어떻게 주어져야 했더니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은 무려 260톤의 한 1000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그 이쪽 방향으로 미는 힘은 한 100배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을 줘야 세월호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수식적으로 피난전기 부분에 이 손상이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뭔가 받친 것 같아. 그럼 거기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데 260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그래서 외력설은 기각이 됐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실험 자체를 안 했어야죠. 근데 실험을 해달라고 해서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외력 가능성은 그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임이라고 마린이 써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선조위 안에서 외력이라는 게 보고서에 안 실릴 뻔도 했어요, 막판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름이 많이 나지만 권영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상임위원으로 있던 그분이 이런 플레이를 합니다. 2018년 8월 6일이 선조위가 종합보고서를 내고 종료가 돼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8월 2일자에 갑자기 목포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뒤늦게 그 좌현 피난전기실 내부의 변형 흔적 발견. 뒤늦게 조사 종료를 5일 앞두고. 그게 뭐냐? 권영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미 그 전에 다 조사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던 구역이에요. 조금씩 내부에 변형이 있습니다. 그 변형은 뭐냐? 세월호가 처음에 화물들이 참 왼쪽으로 와장창 쏠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닥에 그 왼쪽이 바닥에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걸 갖다 나중에 끌어올리다 보니까 또 화물이 있는데 아까 그 빔을 끼웠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또 누르니까 계속해서 변형이 계속 생긴 겁니다. 그 표면과 안쪽에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변형이다라고 내부 보고서까지 써놓은 사안인데 갑자기 그걸 무시하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막 촬영을 한 다음에 이런 변형이 있어 하면서 목포 MBC 친한 기자한테 그걸 제보를 해요. 그랬더니 또 내용을 하나도 모르던 목포 MBC 기자가 이거 엄청난 거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 뒤늦게야 이런 걸 발견. 그랬더니 이제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나왔는데 외력설 외력의 가능성도 앞으로 더 조사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서에 넣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면서 내인설과 열린안이라는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두 보고서는요 거의 90%가 내용이 똑같고요 한 10% 정도만 다릅니다. 요 내인설에서 나온 그 설명들 중에 요거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고 이건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예요. 그럼 외력설을 확정한 것도 아니네요.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끝나갈 무렵쯤에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서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나리오가 없어요. 시나리오라 하면 뭐냐? 대략 생물체인지 무동력 부유물체인지 잠수함인지 뭐가 됐든지 어떤 물체가 세월호가 가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떻게 밀었어야 이런 항적이 나온다가 있어야 자기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하려고 사실 아까 마린에서 모형 시험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시험이었던 거잖아요. 자기 시나리오가 없는데 그거 자체 사실 가설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 단계에서 선조위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 공식 기구에서 어쨌건 그런 외력 사실상 잠수함의 가능성을 선조위 때 이미 심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사참위는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어받아서 했다 쳐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뭐라도 그 이후에 나왔어요? 아니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오지도 않은 거죠. 이 사참위도 재미있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일반 기자들은 전혀 몰라서 기사를 사실 못 쓰는데 그 선조위에 있던 그 외력을 쪽으로 이제 조사를 많이 했던 조사관 그룹들이 대부분 다 사참위에 재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또 이제 그 애초부터 조사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선조위의 내인설을 기각하고 선조위에서 그 조금 막판에 되살려놨던 잠수함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과제와 용역들을 다 설정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그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조사 그 보고서 그 마지막에 요번에도 또 마린에다가 모형 시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번에 사참위는 조금 시나리오가 달라진 게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요건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좌연에 이렇게 피난전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잠수함이 부딪혔을 거야 했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에 선조위 때 안 됐잖아요. 근데 요 피난전기 실
요 안에 요만큼 공간이 있겠죠. 그 피난전기실의 외벽 쪽에 보면은 아마 언제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외력론자들이 많이 긁힌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우글쭈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우글쭈글.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이게 움푹 패이고 막 네, 이런 네. 자국이 있어요. 그 자국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잠수함이 와서 때리고 그 피난전기를 살짝 치면서 튕겨져 나갔다로 이제 시나리오를 바꿉니다. 아니 근데 차도 부딪히면은 차도 이 움푹 패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그렇죠. 잠수함 그 뭐 몇 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와서 박았는데 흔적이 우글쭈글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선조위 때 마린에서 시험할 때 잠수함 한 대가 와가지고 줄 수 있는 게 200 피난전기만 때렸다고 하면 260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때렸다라는 걸 하나 더 만든 거고요. 근데 거기에 생긴 흔적도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시나리오로 나중에 가냐면 보건성이 조금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조타수가 조타 과시를 했어. 그 제일 처음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선체도 안 보고 조타기를 잘못 돌려서 이제 배가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왼쪽으로 쓱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의 한 20도 가까이 기울어졌을 때 그때 와서 잠수함이 좀 도와줬어. 여기를 두 군데 때리면서. 그래서 배가 와장창 넘어간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 보고서가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그 사참이 그 저희 진상규명국에서 그 동안에 이제 막 그 자기네들한테 제기됐던 반박들을 피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만든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곳은 특조위, 선조위, 사참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야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종합보고서다 뭐 조사국에서 조사관들이 써서 올린 보고서도 그분들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채택된 보고서들을 모아서 종합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침몰 원인을 조사한 진상규명국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로 해서 이제 외력 가능성 잠수함 추돌이 어느 방에 뒤쪽에서 쫓아와다 이렇게 세월호가 20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 그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로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근데 이게 이 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다 이게 대부분 다 법률가들이에요. 그렇겠죠. 변호사 뭐 이런. 네. 이게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할 거를 예상을 해서 과학기술자들을 넣지 않고 전부 일기 특조위 때부터 그게 문제인데 침몰 원인에 관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면은 과학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문과를 넣었구만 문과를 네, 넣었어. 문과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공방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민 조사위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연대 금속공학과 구사학번 출신의 사실을 낳았습니다. 오. 거기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선조위 종합보고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지만 그래서 그 양반한테 선조위 조사관들이 판판이 깨집니다. 보고하러 올라갔다가 알고선 조지니까 아,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과자. 겪다가 나머지 문과들이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막 보고서가 올라온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채택해? 네. 그래서 나중에 쓴 방법이 대한조선학회에다가 SOS를 칩니다. 거기다가 제발 저희가 좀 이걸 이 조사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좀 검증해 주십시오. 채택하기 전에. 그래서 대한조선학회에서 그 산하의 해양안전위원회라고 해서 한 30여 명의 교수님들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SOS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서 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정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조사관들이 난리를 치죠. 그 유명한 박병우 국장을 포함한 그 휘하의 그 외력 조사를 했던 조사관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뼈 빠지게 했는데 이걸 갖다 지금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아니 그거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네. 봐가지고 너무 말이 안 되게 말이 안 썼는데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고심에 빠진 겁니다. 근데 유가족들이라든지 4.16 연대 같은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 계속해서 외력 가능성 있는 쪽을 이렇게 그냥 그 조사관들하고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조사관들하고 그 또 교류를 하면서 정보들을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세요.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더 저는 좀 4.16 가족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더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때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 위원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은 그 조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으면은 사실은 정상적이면은 보고서 기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채택 자체를 안 해야 안 돼요. 해야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종합 보고서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가 한마디로 정리한 그 사참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선조위 때는 이 세월호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건성이 매우 불량해서 위태롭던 배였는데 그날 마침 그 예액을 지날 때 조타 장치 고장이 발생해서 이게 방향타가 한쪽으로 의도와 달리 확 돌아가니까 배가 이렇게 돌다가 쓰러졌다. 일관된 시나리오를 가진 내인설과 그 중에서 일부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들을 트집 잡아서 좌연 피난전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걸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라고 하는 열린한 그래도 이것과 이 두 안이 이렇게 경합하는 것처럼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참위의 침몰원인 조사 결론은요. 사실상 이거 아니면 이거야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야도 아니고 모르겠는데요. 다 조사해봤는데 잘 모르겠네. 오히려 퇴보한 거예요. 선조위 때보다. 네. 그럼 이번에 그 해양 심판원의 결론은 결국 그걸 또 받아서 또 그- 조사를 하다가 그래도 그 두 개의 기관이 쓴 보고서를 조사 원데이터까지를 다 받아가지고 다 조사한 거, 다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까지도 이 해심에서도 불러다가 또 한 번 의견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 2018년도 선조위 내인설이 타당한 설명이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좀 질문들을 좀 갈라서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면 너무나 사고 자체가 황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서 못 구할 수 있지? 라는 너무 컸던 거 트라우마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구조 안 했냐를 물어봐 달라. 저는 이제 구조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 무능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경 1, 2, 3 정장이 그 해경 세력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유일한 그 그렇죠. 해경 직원이죠. 그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재판에 보면은 판결문 중에 어딘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해경이 보여준 그 구조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훈련받지 않은 어선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한심한 수준의 모습이었다.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정말 훈련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구조를 짜고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런 표현을 법원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해경들이 그날 작전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던 그 결과는 구조를 안 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결과적으로 구조를 아예 안 한 거나 진배 없을 진배 없다. 정도로 무능했다. 무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무능함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뻔히 뻔히 다 잡혀가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애들을 못 구해. 이건 우리가 그 영상이 얼마나 많아 있습니까? 누가 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을 못 구했으면 당연히 책임질 놈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놈들 이 해경청장부터 해서 서해청장, 목포서장 해야 되는데 다 해서 재작년에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나왔잖아요. 형사적으로.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것이요. 형사처벌과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사는요. 수사를 하면은 형사 처벌을 하려고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형사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어긴 거야라고 하는 것. 엄격하게 이 법조항들을 어겼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애들을 왜 안 구했어라고 하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얘네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형사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그렇게 입증을 합니까?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 조사는 의도가 어쨌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너네들이 갖춰놓고 있던 시스템상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갖춰놓은 시스템상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그 교신 수단이 너네들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저쪽에서 듣지도 못하는 걸 갖고 있고 뭐 문자로 지휘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뭐 안녕하세요 띠링 안녕하세요 저 뭐 인천청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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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톡에서 누구 네. 들어오는 단체 카톡처럼 그거 하느라고 저기 뭐 누구 뭐 저기 503함 어디로 이동할 것 해가지고 잠깐 떴는데 갑자기 막 한 15개 기관에서 입장을 해요. 누가 입장하셨습니다 하면서 누가 지시한 게 갑자기 사라집니다. 화면에서. 정말 골 때리는 시스템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걸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조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더 안전해지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이건 누가 봐도 쉽게 구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재판부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조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구조를 안 한 것과 똑같이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참위에서. 그래서 사참위 종합보고서에서 구조 실패 원인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읽어볼 만한 보고서입니다.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애초에 사실은 하지도 않았어야 될 그 침몰 원인 조사 쪽으로 너무 많은 조사관 인력을 투입을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 구조 실패 쪽에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조사했던 조사관님하고 제가 친한데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질문하신 거의 핵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를 안 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벌이 안 됐으니까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막 뭐 진상 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고 아무도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밝혀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해경이라는 조직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조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어느 정도 됐다. 문제는 말씀하시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11년 동안 너무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음모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냐면 잘 모르니까 정확한 진실이 없으니까 마냥 지지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4월 16일 날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올해도 계속 나가서 추모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만큼 조사가 되어졌는데 그 조사를 떳떳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알려지고 있나요? 그게 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알리자고 종합보고서라는 것을 국가조사기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조사 단위에서 내가 조사한 거는 이렇고 뭐 침몰 원인이나 그 구조 실패 이유나 아니면은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각 국별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묶어놓으면 그만인데 왜 종합보고서라는 걸 만들까? 그게 국가조사위원회가요. 이 어려운 개념들, 과학적인 개념들이며 뭐 해경의 조직이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읽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서사를 가지고 쓰게 만들려고 종합보고서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이를테면 9.11 테러 미국에서 났을 때에 그것의 종합보고서는요.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그런 해외에서의 그런 조사를 잘하는 나라들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종합보고서를 잘 엮어서 쓰기도 전에 사실은 거기에 채워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에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보고서 좀 이렇게 썼으니까 좀 읽어주세요. 이런 말도 잘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지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것 같긴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좀 풀었으면 좋겠는 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저희들도 어린 청소년들 교육 같은 거 갔을 때 4.3 항쟁 기념관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돌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맞아요. 어떻게 되돌아볼지가 되는데 이 종합보고서에 있었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잘 돼야지 정말로 누구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 추모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계속 이 음모론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304명은 올곧하게
추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기 이왕 지금 아까 이제 매년 나가서 추모는 하는데 네. 이게 참 뭐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장면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그 4.16이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많이 해요. 네. 근데 아까 그 내인설이라고 하는 것보다 외력설, 잠수함설의 유가족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잠수함설도 다 음모론이지만요. 음모론의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부터 이 결과까지가 논리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서 근데 결국 가다 보면은 악당을 찾는 거예요, 악당. 이 사건을 일으킨데 이렇게 거대한 사건에는 분명히 거대한 배후가 있어라고 하는 간단한 서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설 같은 경우는 아니 미국 잠수함이건 어디 잠수함이건 기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수는 있어. 뭐 교통사고처럼.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긴 건 어떤 놈이야? 그건 뭔가 분명히 굉장한 권력자일 거 아니야. 그놈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앵커 침몰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거 지시했어? 앵커 갖다 투하하라고. AIS 항적 조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누가 지시했어? 누가 실행했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서 처벌을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의 죽음이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허망한 거죠. 허망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그런데 내인설이라고 하는 설명을 보십시오. 선박의 복원성이 불량했다. 과학적인 개념입니다. 잘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 처음에 복원성이 뭔지. 불안한 배였는데 거기서 그 조타 장치가 기계가 고장나서 뒤에서 방향타가 확 틀어지는 바람에 배가 휙 돌다 넘어졌어. 이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이걸 딱 들으면 그럼 교통사고라는 거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돼야 되는데 허망하고 그렇죠. 허탈하고 이런 예. 죽음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속상한 것이요. 이 선체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조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꾸려졌던 조직입니다. 거기는 이제 침몰 원인만 선체만 조사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해기사 이상의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해양조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조사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또 반대로 이과다 보니까 그 유가족들하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 자기네들은 이렇게 수식하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다. 자, 복원성이 불량해지는 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약수를 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20년 쓴 배를 청해진 해운이 사왔습니다. 왜?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객실 4, 5층 높은 쪽을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복원성이 안 좋아졌죠. 일단 한 번. 그리고 그러니까 복원성이 안 좋으니까 그 섬에 승인을 내줄 때 화물은 전에 배보다는 덜 실어야 돼라고 했는데 웬걸 그냥 끄득끄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박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배는 더 불안해집니다. 화물을 많이 실으니까 배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아래로. 물 아래로. 근데 그 흘수를 지키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과적에 걸립니다. 그 흘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배를 눈속임으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형수를 빼요. 그렇죠? 그럼 또 당연히 복원성이 더 안 좋아지죠. 이 정도는 이제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세요. 그 과정은요. 생명보다는 이윤을 쫓은 기업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런 건데 이걸 갖다 지금 미루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사실은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편법으로 증개축하고 막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 과정에는요. 국가기관이 또 개입을 합니다. 항만청, 해경, 해운조합 이런 거 그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요. 사실은 그 세월호는 이런 게 잘 안 알려지는데 세월호가 운항 승인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해경들이라든지 여기 접대하고서는 그거 빨리 처리해 준 겁니다. 접대받고 해경들이. 사실 그런 어떤 부실한 어떤 그 서류하고 대조해 봐야 될 거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얘네들은 빨리 운항 날짜를 이미 잡아놨어요. 운항 개시를. 그래서 빨리 승인이 나야지 이제 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운동장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절차 이러니까 막 제주도에 막 배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접대하고 이러면서 그냥 후딱 처리해 버립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잘못까지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인설의 설명, 즉 복원성이 이렇게 안 좋은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되는 그 역사, 과정. 그 과정 속에는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체조사위 단계에서 그랬으면 내인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는 해요. 네. 그런데 여긴 또 이과들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자, 이게 수가 이러니까 이해하시나요?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아이 그러니까 수가 이래요. 너무 이러다 보니 관심은 음, 음모론, 외력설 그리고 그래야지 또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나만 중간에 하고 진짜 정말 하도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너무 그러니까 정말 길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 길게 떨어져 있다가 진실을 다시 음, 그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진실을 다시 지금 목도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러고 있지만 계속 봐왔던 유가족분들은 기자님께서 이걸 설명하고 하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전 실제로 되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 2014년 세월호 그 참사 났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언론들이 기레기라는 호명을 네. 얻어요. 막 그 현장에서 막 카메라들 막 유가족들한테 들이대고 뭐 일단 전원 구조 오보라는 사태가 있었고 네. 난리가 났었죠. 받아쓰기 보도하고. 근데 그때 뉴스타파에 있었던 저희는 현장에 가면 박수 받았습니다. 그 거의 유일하게 저희 받아쓰기 보도 안 하고 취재해서 보도하고 유가족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한다고. 근데 이게 희한하게 특조위 지나서 이제 선조위 조사할 때까지도 제가 가면 유가족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뭐 팩트 중심으로 탐사 네. 보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이제 그 열린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저 잠수함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그날바다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비판 보도, 반론, 검증 보도를 하고 이러면서 조금 유가족분들의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가족분들은 이런 마음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날바다 앵커 침몰 그것까지 좀 너무 많이 갔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래도 저런 영화가 있어서 저희 사람들이 세월호 관심을 갖고 가져주잖아. 잊지 않아주는 거잖아. 그거는 뭐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참 각 잡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버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막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대면해서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냥 보도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그냥 이렇다. 사실 앵커 침몰서는 참 너무 많이 간 게 그거죠. 앵커를 갖다가 항해하면서 해저 바닥을 보면서 여기다 그래가지고 앵커를 받고 그걸 축으로 배를 회전시켜서 그래서 넘어진 거죠. 넘어뜨렸다. 이게 지금 앵커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초보적 질문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해경은 뭐 선장을 따로 재웠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음모론적인 거나 뭔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악의 축처럼 비슷하게 뭔가를 찾고자 하는 질문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뭐 외해경은 하선 지시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건 어떤 부분? 하나만 물어주세요. 네, 하나만. 네. 해경은 처음부터 선장을 왜 따로 재웠나? 그러니까 선장부터 해가지고 그 선원들은 다 탈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원과 해경의 어떤 공모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왜 승객들을 네. 구해야 되는 게 선원의 그 책임인데 그래서 물론 다 실형 받았지만 어떻게 쟤네들만 나올 수가 있어? 타이타닉에 보면 선장은 끝까지 안 나가는데 그쵸. 어떻게 저희가 빤스바람으로 먼저 갈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재판하거나 이러면서 과정에서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해경하고 선원하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막 몰래 이렇게 교신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오면 우리가 데려갈게 뭐 이런 그런 거 없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경은 대형 여객선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것도 안에 객실에 승객이 있을 때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막 몇천 톤짜리 여객선은 늘 다니는데 네.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 2, 3정이라는 배가 100톤짜리인데요. 100톤급인데 현장에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거의 막 몇십 층짜리, 막 십몇 층짜리 건물이 네. 이렇게 45도가 기울어 있는 기울어져서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버버버버 뭐 보고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어서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눈앞에 빨간 구명조끼 입고 보이는 사람은 네. 그 자기 1, 2, 3정에서 구명보트 보내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태워와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자기네들이 그 앞에 조타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사람들을 막 태워가요. 네. 저 뒤에서. 그러니까 얘가 손을 흔듭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 입장에서는 조타실이고 뭐고 이제 얘네들은 그 1, 2, 3정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일단 네, 보이는 대로 사람을- 태워. 그래서 글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선장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와서 왔는데 이제 목포 해경서에서 일단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1시 정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목포 해경사 앞에 몰려왔겠습니까? 네. 이 양반을 어디다가 이렇게 재워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목포 해경 직원들도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목포 해경 앞에 이렇게 거의 수백 명에 달하는 기자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일단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지라고 하고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선장을 갖다 일단 이렇게 몰래 저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옵니다. 나왔는데 이 고민을 해요 가면서 이거 어디다 재워야 되지 하다가 자기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저기 우리 집에다 좀 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집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 과정들이 저희 조사 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구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랬는데 유일하게 기자 한 명이 쫓아가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기름 떨어져서 주유소에 잠깐 섰는데 거기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저기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당황해가지고 또 막 문 닫고 막 갑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데요. 어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거길 데려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만 말을 맞추던가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준석 선장 하나만 자기 가족들이 있는 방 말고 다른 방에 재웠고요. 그거는 또 그러면서 왜 이준석 선장이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올 때 CCTV는 또 막 삭제가 됐어. 누가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감흥형인데요. 그 CCTV는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가 되니까 이게 기자들한테 풀이 됐는지 또 기자들이 그 아파트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사가 그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준석 선장이 지나갈 때 그 감흥형 CCTV는 작동하지 않았던 거고. 이게 알고 보면 다 설명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왜 해경은 하선 지시를 안 했나? 이건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하선 네. 지시를 안 했나? 했나는 네. 말 그대로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그럼 그때 결론이- 아예 몰랐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를테면 최소한 첫 상식이 이 배에 지금 누가 있어요를 묻는 걸 텐데.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알지는 못했지만 예. 가서 그러니까 1, 2, 3정과 해경 헬기 2대가 거의 동타임에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림 보셨겠지만 그 세 개의 그 구조 세력들은 처음에 가는 동안에 지시 못 받은 것도 가는 동안에 정보를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부터가 문제였어요. 해경 문제죠. 지휘부가. 네, 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네. 알겠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큰 배에 네. 바다 위에 자기 이제 1, 2, 3정 정장은 그 도착하면 뭐 300명 탔다고 하네. 네. 뭐 300명 탔다고 하네. 네, 거의 네. 도착했을 무렵에.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그러면은 당연히 구명조끼 입고 나와 이미 애들이 뛰어내려가지고 그쵸. 덩둥 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음.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자신 있는 훈련은 그거예요. 떠 있는 어선들 구조하는 게.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지주봉이라고 하는데 그 1, 2, 3정 옆에 보면 이렇게 난간처럼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네. 잡고 다니는 손잡이. 그거를 거기까지 현장 가는 동안에 야, 뭐 빨리 해체해. 그거 있으면 끌어올리기 힘들어. 이 준비를 하면서 가요. 자기 훈련 받은 대로 준비하면서 간 거죠. 근데 갔더니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기 갑판에서 몇 명만 손을 들고 그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그럼 거죠. 안에 있는 거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이 태울 수 있는 게 50명밖에 안 돼. 저기 많이 태워봤자 한 100명. 뭐 그런 의문도 있잖아요. 왜 그 어선들은 구하러 갔는데 끝까지 구했는데 왜 해경정은 저 떨어졌냐 멀찍이.
그때 해경정이 떨어졌다를 아마 1, 2, 3정을 두고 하는 얘기인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예, 예, 듯이 예. 하는데 그리고 철수 어선도 빼라고 배 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굉장히 무책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예. 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배가 이제 왼쪽으로 계속 넘어져서 결국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배 바닥이 위로 올라옵니다. 예. 배 바닥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는요. 1, 2, 3정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 3정도 100톤급이기 때문에 해수면 위에서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배는 이만큼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얘가 거기다가 접근하려 그러면은 모서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아. 접촉해가지고 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장이 내려올 때 그때 보면은요 네. 조타실 부분은 앞에 이렇게 난간이 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거기가 있어요. 예. 그 윙브릿지라고 하는데 예. 그게 거의 1, 2, 3정에 떠다니는 이 높이하고 맞았을 때 그때 접근해서 후딱 데리고 나온 거예요. 계속 기울어지다가. 근데 그 전에 접근했으면 거기하고 높이가 안 맞으니까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네. 뒤집어지고 나면서 이제 이쪽 그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이 예, 막 예, 나오고 예, 이럴 예, 때 예, 그때 예. 어선들이 달려가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는요 어선들은 조그만 거여서 오히려 이 배 바닥 쪽에 뒤집어진 세월호 바닥 쪽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 이제 동력이 달린 아시죠? 이렇게 보트에서 막 뒤에서 예, 이렇게 예, 당겨서 예, 예. 그런 배들 조그만 배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앞대가리를 여기서 올라타면 돼요. 근데 오히려 100톤짜리 배는요 거기 가면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얘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선들과 해경 1, 2, 3정에서 내려왔던 해경 고무보트는 그 작업을 같이 해요. 근데 1, 2, 3정은 오히려 너무 좀 이렇게 큰 배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요. 높이도 안 맞고요. 1, 2, 3정의 높이는 그렇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겨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처럼 보인 거죠. 끄집어낸 김에 아마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왜 미군의 협조를 안 받았을까? 그때 막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거는 타이밍이 미국의 협조가 이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10시 30분이 되면 이미 이제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 전에 미국이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쪽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 거 없나 연락이 온 게 10시 반도 지나서 다 지나서요 이미. 그리고 그 가장 가까이 있던 배가 리처드슨. 호인데 그게 강습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조함이 아니고 전투함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해병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였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사실 음모론의 하나 국정원의 개입사. 거참 할 얘기 많은데요. 그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정원 개입설의 핵심은 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그러니까 그 청해진 해운이 가지고 그 인천과 제주를 운항하고 있던 두 척이죠. 월수금 화목토로 번갈아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해진 해운이 오하마나호를 먼저 사다가 운항을 하다가 이제 그 인천 제주 항로를 원래는 월수금으로 오하마나호 한 대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월요일 날 떠나서 화요일 날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인천 제주 항로 쪽에 뭔가 다른 선사가 그 전까지 청해진은 독점이었어요. 근데 뭔가 다른 선사가 거기에 똑같은 배를 사갖고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항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중고선을 수입을 해서 월요일 날은 이렇게, 화요일 날은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청해진 해운이. 그래서 그 두 척의 배가 이제 둘 다 6,000톤급 배예요. 인천 제주를 왕복하는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6,000톤급 독점선인데 얘네들만 이상하게 국정원의 직접 그 관리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 보고 개통도가 있어요. 네. 그게 나오면서 국정원 개입설이 처음에 나온 거였죠.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 항로가 제주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데에 열쇠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정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는 탈북자들 관리가 있어요. 네. 근데 탈북자들 이건 제가 취재하면서 뭐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은 얘기지만 탈북자 관리
근데 탈북자들이 예전에 기억하실 텐데 막 중국에서 뭐 대사관 담벼락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못 합니다. 중국 공안들이 막 잡고 이러다가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동남아 루트라는 데가 개척이 돼요. 예. 중국에서 저 뭐 태국 같은 데 가서 뭐 인도 차이나까지 라오스나.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밀항선을 타고 제주도로 오면 제주도에서 수도권으로 한 방에 올 수 있는 배가 오하마나호와 세월호 두 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세월호에 보면은 식당의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 제가 나중에 만나봤어요. 생존한 식당 아주머니들. 국정원 직원들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태우고 접대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밤에 음식 만들어서 술하고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수시로 그냥 거기에 뭐 첩보 같은 게 있으면 타는 겁니다. 타서 이렇게 그 첩보가 있으니까 이게 탈북자 누가 이렇게 탔다는 첩보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국정원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런 설이 많았죠. 유씨 일간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보상금으로 뭐 쓴다. 예. 네. 그게 이제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권 네. 청구 소송인 것 같고요. 유병원 일가에 대해서는 어쨌건 검찰이 수사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 별건으로 또 막 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걸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세월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들어갔다가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년이 넘은 시간에 이것을 고작 1시간 정도의 대화에 따라 압축해서 결론 이거야라는 게 되게 좀 가슴 아프고 또 되게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보자면 어쨌든 음모론과 기타 등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내력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내인설 내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단 여러 가지 조사나 정황들이나 등등을 봤었을 때 맞고 그걸 통해서 바꿔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윤 위주로 했었던 이 기업의 행태와 또 국가적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철저하게 가지 못했었던 이런 등등을 다 고치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이 있을 때 304명의 그런 아이들의 생명이 사실은 그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당시에 그 SNS에 서로 어른들끼리 주고받던 막 그 멘트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도저히 밥을 떠먹을 수가 없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가 공감했던 말 중에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놔서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저희가 10년이 지나면서 그때 마음을 잊은 거 아닌가를 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사실은 해경이라고 하는 그 부실한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갖추고 있는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경이라는 그 시스템이 그럼 뭐냐? 이런 세상,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정부, 이 시스템을 먼저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뒤늦게 이렇게 우리 뒤에 살기 시작했던 너네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것 때문에 너네들이 그렇게 덧없이 갔구나. 그래서 정말 밥이 안 넘어간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의 몫의 책임의 몫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꼬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꼬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음모론이 클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서 대중들도 이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 몫의 책임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라는 마음이 어떤 나쁜 나쁜 놈을 찾아내서 책임을 지우게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저는 중간에 이렇게 확 돌았다.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영화 나왔죠. 그 제로섬인가요? 예. 보셨어요? 예, 좀 취재하는 기자라서 어땠습니까? 극한 직업이라서 극한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보는데 왜냐하면
11년이 지나서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은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계속 붙잡고 있는 영화예요. 그 이번에는 그냥 잠수함도 아니고 미국 잠수함 아닙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그 인터뷰이들 중에 아까 뭐 이렇게 그 소위 그 통일 운동했던 원로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좀 미국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전지전능한 나라고, 거학으로 거하고. 그려져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제로섬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미국 잠수함설이라 많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우리가 지금 11년 동안 찾아내지 못했으니 그동안에 진상 규명한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그 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0이야. 그런 의미가 제로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뉴스타파 방송에도 그렇고 제 SNS도 그렇게 썼지만 저는 이 영화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고 2차 가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의 그 유가족들 탄압,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을 뚫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들을 갖다가 유가족들로부터 제공받아가지고 이날이 때까지 취재를 했는데 그 기록들을 이렇게 막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공개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유가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이뤄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같은 데들 전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돼야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다 통과시킨 거 유가족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실의 조각들을 유가족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퍼즐을 다 맞췄다라고 보지는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맞춰놓은 그 퍼즐만으로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잠수함을 못 찾았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근데 라고 왜 그게 얘기하는 미국이래요? 중국은 안 된대요? 그 미국이 들어간 게 정말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은 그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허들을 넘어서 논리가 오다가 나중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에 넘는 것 같은 비약이 있는데 갑자기 2019년 9월에 미국 CIA 국장과 FBI 국장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한해서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면담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을 어떤 그 원로 통일운동가 한 분이 합니다. 근데 극비리 일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그 윤석열이 세월호 그 검찰 특별수사단을 꾸린 게 그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2달 뒤란 말이죠.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앞에 말한 정보가 팩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2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럼 걔네들이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미국에서. 이러면서 이게 말투를 제가 흉내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 윤석열이가 걔 뭐 듣고나 있었겠지. 근데 미국이 그때 뭐라 그랬냐? 지금 뭐 당신이 그래도 지금 저기 뭐 검찰총장으로서 막 국민들 신망도 받고 이러니까 이 정부에서 차기 대통령을 나와라. 그럼 미국에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거기에 녹아났을 거라고. 그게 영화에 나온 얘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가급적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윤석열이 그러니까 검찰 특수단이 수사를 1년 2개월 동안 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무혐의 판결이 났잖아요. 판정이 났잖아요. 그것은 뭘 덮기 위해서 무혐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가 나올 만해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거죠. 다 그때도.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분과 여기에 등장한 분의 눈에는 그 자기네들의 추정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을 미국이 자기네 잠수함과 어떤 연계된 부분들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수장인 윤석열을 택해서 너가 그 잠수함과의 연관성을 덮어주면 너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겠다. 밀어서 해줄게. 그런데 봐봐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 거의 이 논리거든요. 슬프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어지럽네요. 아유. 슬퍼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슬픈 게 또 그 유민 아빠 같은 분은 또 그부 영화로 홍보하고 계셔요 지금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가족 하지만
아이들만 단원고 아이들만 250명이고요. 그렇죠. 전체가 304명이고 그렇죠. 53. 아이들로만 압축을 해도 250명의 부모와 형제까지 하면은 뭐 1,000명, 2,000명 단위가 될 겁니다. 예, 예. 유가족이란 집단. 그러면 저희는 4.16 가족협의회를 지금 유가족의 대표적인 어떤 그 단체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4.16 가족협의회가 있고요.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협의회가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16 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에서 배타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는 곳은 4.16 가족협의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배보상금을 가지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일단은 그 단체 자체가 여러 개라서 유가족들은 균질적이지 않고요. 하나의 단체 속에서도 당연히 개개인별로 균질적이지 않습니다. 인식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 크게 보면 4.16 가족협의회의 구성원 그 유가족들 중에서 조금 더 음모론이라든지 잠수하면서 이쪽으로 믿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고 0416 단원고 협의회 쪽은 그 비율이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4.16 가족협의회는 4.16 연대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모든 이 조사기구가 돌아갈 때마다 중간중간에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조사 내용 브리핑도 듣고 사실은 조사 과정에 무슨 개입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사 과정을 계속해서 와치해 오신 분들이에요. 모니터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음모론적 관점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오히려 0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분들은 초반에는 함께 모여 있었다가 뭐 배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숫자 양쪽이 실제로는 떨어져 있어서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데 저를 몇 번 부르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와서 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기자님 좀 설명 좀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오히려 더 빨리 하세요.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4.16 가족협의회 분들은 아니라니까. 저 조사관 누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 얘기가 있어. 김 기자가 지금 그거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이 할수록 더 그렇죠. 그 4.16 연대라는 게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단체. 예. 제가 좀 4.16 연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수십 개, 수백 개 사회단체들, 사회시민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한 게 4.16 연대였고요. 그게 이제 유가족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상 살던 분들이 뭐 집회 신고를 한번 해보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실은 그 참사의 피해자 인권운동 차원에서 모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개입을 하는 단체가 돼버립니다. 그럼 공식 입장은 나왔나요 현재? 공식 입장 없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제 말씀은 이번 그 결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행정심판, 해양심판이 그거에 대해서 그 단체 4.16 연대 자체의 어떤 입장은 없고요. 거기도 그 안에 또 이렇게 또 입장들이 달라요. 엄청나겠죠. 그 안에 그 소위 그 잠수함소를 오래전부터 그 주장해왔던 그 일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가 입장을 낸 건 있죠. 거기가. 그 명의는 그걸로 안 나왔겠네요. 네, 연대 그렇습니다. 명의는 안 나왔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디다 기고하면서 4.16 연대 무슨 운영위원. 그러니까 뭐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쨌든 화해하고 뭔가 이제 사실에 대한 마주볼 용기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쭉 듣잖아요. 들어보면 저희들도 알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사실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로 되게 너무 어렵다는 시간의 길이만큼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결국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가족들도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붙잡혀 사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마 아빠도 자기 인생을 딱 살고 그래서 좀 더 평화롭고 이태원 문제 같은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여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사실의 뭉탱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요? 너무 제가 궁금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쑥스럽긴 한데
그냥 저를 믿으시고 국내에서 세월호 저는 이제 운 좋게 탐사 전문 매체에서 있다 보니까 출입처가 뭐 6개월마다 바뀌고 이런 매체들은 네. 이렇게 장기 지속형 참사 진상 규명 과정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운 좋게 그거를 했던 국내에서 유일한 기자고요. 제가 재작년 9주기에 냈던 방송 네. 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고 믿는 당신에게 뭐 그리고 작년에는 10주기여서 세월호 참사 10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된 것들 네. 이런 주제로 해서 두 편에 굉장히 깁니다. 뭐 1시간 반, 2시간씩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보시면 큰 의혹들 침몰 원인과 왜 구조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막 종합 보고서 이런 거 막 보고 어려운 것보다 이것이 더 정확하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더 디테일 아까 막 질문 주신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왜 네. 도대체 선원들하고 해경하고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까지 심화 학습을 원하시면 이것도 쑥스럽지만 제가 저하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다른 학계나 이런 데서 세월호 연구를 오래 해오신 이런 분들 여럿하고 함께 쓴 책이 있어요. 네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이라고 이제 개정판이긴 한데 사실 완전 좀 많이 바꾼 개정판이죠. 네. 예전에 나온 걸 880페이지나 되는 벽돌책이지만 사실은 마음 먹고 이거 한 권 띄시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사 기구들이 아까 좀 말씀드렸던 선조위 사참위 같은 조사 기구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잘 못했을까 이런 의문들도 그걸 보시면 좀 풀어질 수 있어요. 혹시 제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4.3 아니 그러니까 그 4.16이 있고 이태원이 있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참사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래도 뭐 일기청이라든 그래도 뭔가를 그 기록을 정확하게 뭐 어떤 기념하는 아니 그러니까 추모하는 그런 어떤 그 기록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요, 그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여기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그 목포 지금 신항에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계획하고 이제 그 추모관 건립 계획이 이제 마련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후년 정도까지 그 목포 신항 옆에 네네. 가까운데 고화도라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고화도 섬인데 있습니다. 고화도로 갑니다. 음. 그쪽을 가서 거기에 선체와 이게 이어붙이는 형태의 어떤 건물들과 해서 거기에 이제 추모관, 그다음 기록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거기에도 세월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넘어졌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공식 기록으로 어떤 적어야 되잖아요. 4.3 그렇죠. 뭐 네. 법률가처럼. 근데 지금 국가 공식 기관이 보고서에 그걸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는 무슨 내용을 적자라고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지는 싸움이 않을까? 일어나겠죠.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공식 추모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어떤 형식의 이 그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큰 틀에서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교과서에도 어떻게 실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는 길에 이번에 말씀 나온 영화 이런 영화들은 정말로 정말 질곡이고 네, 피겠어요. 정말 빠꾸 기어 넣는 거죠. 네. 더 큰 공론장이 필요하겠네요. 뭐 어쨌든 이제 뉴스타파 이런 그 오랜 기간에 누적된 취재와 함께 뭐 주요 언론사에서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맞습니다. 뭔가 아니, 하나쯤은 근데 솔직히 뭐 의미가 없는 네. 게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거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네. 거지. 근데 사실 그 믿음의 문제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 4.16 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내부에서도 입장들이 많이 분화돼 있는데 저는 그 단체야말로 그 10년 동안 어쨌건 유가족 곁에서 지켜준 거거든 또 지켜준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단체가 조금 거기에 이제 뭐 박래군 선생님이나 뭐 이태호 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운영위원하고 이랬던 그 큰 단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시민운동을 그런 분들이 그리고 뭐 김혜진 선생님이나 다 그런 분들이 좀 그 드러나 있는 지금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유가족들부터 우선 좀 이렇게 지금 관점들을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로 좀 가져가 줘야
그래야지 그런 어떤 음모론 영화들이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그날바다도 그랬지만 네. 요번에 이 제로섬 영화도요 중간중간에 또 유가족들 인터뷰를 또 이렇게 끼워서 넣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하면서 막 우시는 모습들을 이게 그러니까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 보면은 공감이 되죠. 거기에 또 공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정말 해악이고 나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먼저 해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근거나 소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민 PD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그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자로서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이제 음모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거 포함해서 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무리 좀 뭐 소외 부탁드릴게요. 네. 느낌으로. 사실 저는 두 가지인데 세월호 참사 취재하면서 한국 사회의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이 취약하다. 이 정도의 그 뭐 음모론 이런 것들에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좀 바로잡고 유가족들한테 잘 정보를 주고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히 시민운동이나 이쪽 진영에서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유가족들의 뭐 눈치와 또 그 한쪽으로는 눈치 마치 자전거를 이제 페달을 안 굴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도 말 못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10년이 가네. 왜 이런 걸 못하지? 속상하네. 우리가 이거밖에 못했나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재난 참사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구나를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쌓여오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말 일부는 우연, 일부는 필연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딱 이렇게 스모킹 건이 생기면은 응축적으로 뻥 폭발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서 공부도 해보니까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그 뒤에 이태원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항공도 나오고 오송도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빈도를 줄이고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느냐? 앞선 참사에 대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잘 정리를 해서 거기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노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게 될 그 참사의 빈도와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도 지금 같은 음모론 같은 경우는 역시 백도어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11주년 맞아가지고 정말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런 음모론 영화를 볼 줄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영화가 11주기에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진짜 정말 너무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목도한 느낌이니까 솔직히 지금 좀 약간 좀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아파요. 네. 아무쪼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뭐 제2의 제주 항공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 또 음모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혹은 가질 수 있죠. 워낙 큰 거니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